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더 배운 공무원 구호교수 이진호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교재 247쪽의 시조 갈래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시조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선 시조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바로 형식이 되겠죠. 형식. 이 시조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의 형식이 있는데, 우선 그 첫 번째는 3장, 그 다음에 6구, 45자 내외,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식은 사음보의 외형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장의 첫음보는 세 글자로 고정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3장 6구 45자라는 말은 시조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약간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우선 시조는 한번 보셔서 알 것입니다. 첫 번째 줄을 초장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줄을 중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있는 부분을 종장이라고 부르는데, 자, 글자 수는 3, 4, 요게 하나의 구가 되겠고, 그 다음에 3, 4, 하나의 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장도 역시 마찬가지 3, 4가 하나의 구가 되고, 그 다음에도 역시 3, 4가 하나의 구가 되고, 마지막 종장은 3, 5 그리고 4, 3이 되겠습니다. 4, 3. 자, 이럴 때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해서 이 장, 얘네들을 다 합쳤을 때 바로 세 개의 장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구는 이렇게 전체 6번이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6개의 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들을 다 합치게 되면은 바로 45자 내외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음보,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사음보의 외형률이라고 제가 적어뒀는데, 여러분들 이 사음보의 외형률이라는 것은 음보는 가장 많이 착각을 하는 게 띄어쓰기 단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띄어쓰기 아닙니다. 말 그대로 얘는 숨을 끊어서 읽는 단위로 보통 요렇게 전체 4번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번. 자, 이 음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제 작품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보는 전체 사음보에, 그러니까 각 장이 사음보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는 숨을 끊어서 읽는 단위가 4번 나온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은 종장의 첫음보는 세 글자로 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세 글자로 고정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세 글자로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 시조 같은 경우에 처음에 나온 시조를 평시조 또는 단시조 또는 정형시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고 있는 바로 이런 형식들 있죠. 자, 이런 형식들을 우리는 똑같은 말이 됩니다. 똑같은 말. 이런 형식들을 평시조 또는 단시조 또는 정형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제 평시조, 단시조, 정형시도 역시 마찬가지 종장의 첫음보는 세 글자로 고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시조라는 게 있습니다. 어시조. 그 다음에 사설시조라는 형식이 있는데, 자, 이 평시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이 어시조라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구가 전체 6개가 있겠죠. 이 6개의 구 가운데서 하나의 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의 구. 이런 하나의 구가 요 글자 수가 조금 더 늘어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설시조가 되는데,
사선시조는 네, 하나의 구가 아니라 전체 두 개의 구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구가 네, 조금 길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길어지는 부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학습을 하실 때 시조의 변천은 평시조에서 어시조로 그리고 어시조에서 사선시조로 네, 이렇게 이제 변모해 나가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어시조는 여기 지금 하나의 구가 조금 길어진다는 개념을 잡으면은 어시조는 네, 요 정도로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은 평시조와 사선시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네, 이 평시조 같은 경우는 주로 언제 사용이 되느냐? 네, 조선 전기가 되겠습니다. 조선 전기. 자, 조선 전기에는 주로 작층들이, 그러니까 이 작품을 창작하는 계층들이 양반, 즉 사대부가 되겠죠. 양반. 자, 그 다음에 양반 이외에도 황진이 또는 홍랑과 같은 기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생이 되는데 기녀시조도 역시 조선 전기의 평시조에서 네, 이런 형식들의 시조의 형식을 네, 창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선시조는 조선 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근데 이 사선시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 조선 후기 사선시조는 작가 계층들이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의 작가 계층들은 평민이 되겠죠. 평민들이 계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민들이 지니고 있는 어떤 진솔한 마음, 네, 이런 진솔한 내용, 진솔한 마음들이 시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반 사대부들은 네, 틀에 박혀 있는 것을 상당히 이제 좋아하는 네, 그런 형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고 있는 대로 네, 이런 형식들을 딱 틀에 박혀서 말대로 지금 형식이 바깥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정해져 있는 거. 하지만 평민으로 오게 되면은 이런 형식들이 조금 파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시조는 이런 형식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고 있지만은 사선시조는 이런 형식들 가운데서 네, 특히 중장이 되겠죠. 요 두 구. 네, 이 부분이 한 두 줄이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 줄, 네 줄 정도 조금 길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길어지는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계층이 누구냐? 바로 평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랑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강의를 했던 고려가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고려가요를 보게 되면은 고려가요의 주된 작가층은 당연히 누가 되느냐? 평민들이 되겠죠. 이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비문학이고 나중에 한글이 창제가 되고 난 뒤에 기록문학으로 정착이 되었던,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악장가사, 악학개범, 시용향약본, 네, 이런 문헌에 이제 수록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 고려가를 보면은 다른 갈래들보다 형식적으로 내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평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지니고 있던 남녀 사이의 이별 또는 남녀 사이의 사랑 또는 남녀 사이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또는 삶의 진솔한 이야기들이 하나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노래이기 때문에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예전에 신라시대의 향가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은 향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향가의 형식을 보면은 크게 4구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구체가 되겠고 마지막은 10구체의 향가라고 여러분들이 네, 기억하고 계실 건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신라의 향가도 작가층들이 귀족들이 되겠죠. 말 그대로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서 한자를 아는 사람들이 창작 계층이었기 때문에 이런 형식들이 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평민들로 네, 이게 작품 창작 구성원이 되어버리면은 평민들은 이런 형식을 네, 조금씩 파괴 또는 변모시키는 계층 정도로 이유는 그만큼 진솔한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에 대해서 네, 여기까지 이제 어느 정도 말이 나왔으니까 내용상의 특징까지 조금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에 가지고 있는 양반이라든지 또는 사대부, 네, 이와 관련된 주제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시조는 우선 내용 주제도 상당히 중요한 게 주제로 접근하면 작품을 조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제가 조선 전기라고 적어뒀는데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네, 주제를 보게 되면은 자, 우선 첫 번째는 고극 흥망 있죠.
그러니까 시조가 이제 조선부터 나온 게 아니라 고려 말렵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시조에 대한 주제 우선 첫 번째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나라의 흥망이 되겠죠. 흥망.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라의 흥망이라는 것은 조선은 건국이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고려가 되겠죠. 500년 역사에 지니고 있는. 자, 그래서 고려가 지니고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융성했을 때 그 다음에 조선이 이제 새로운 나라가 이제 건국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시류가 있었기 때문에 고려라는 나라의 망함, 즉 인생무상과 관련된 덧없음, 국가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선은 유교에 해당하는 이념의 국가였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뭐가 들어가느냐, 당연히 충정이 들어가겠죠. 임금에 대한 충정. 자, 이렇게 또 주제로 여러분들이 잡으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자연 친화가 있습니다.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유형. 자연 친화, 그리고 물화일체와 관련된. 자, 그 다음에 양반들도 또는 기녀 시조도 역시, 기생들의 시조도 역시 마찬가지이듯이 남녀 사이의 사랑, 이별, 그리움을 지니고 있는 우리 흔히 연정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연정가. 이런 내용들이 주된 기본 주제별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겠고, 이 사설시조로 오게 되면은 사설시조에는 기본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 이 연정가를 바탕으로 해서 탐관오리와 관련된 풍자가 되겠죠. 풍자. 말 그대로 정치 풍자가 되겠습니다. 세태풍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러니까 웃음으로 눈물 닦기 또는 건강한 웃음으로 승화시키기, 이 평민들이 지니고 있는 어떤 안 좋은 상황을 이런 긍정적인 웃음으로 승화를 시키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사설시조는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둘 때 이쪽으로 포인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사설시조는 풍자와 해학으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시조의 형식에 대해서 우선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이제 평시조, 조선 전기에서 사설시조, 조선 후기로 넘어갈 때 저는 형식상의 특징들, 그 다음에 내용상의 특징들, 조선 전기와 후기에 대해서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우선 기억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47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명칭과 개념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고려 말의 형식이 완성된 3장 6구 45자 내외의 정형시이다. 그 다음에 시조는 이러한 형식으로 불리게 되었다 또는 이러한 명칭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 개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3번 형식으로 가게 되면은 3번 형식에 나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24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8쪽으로 넘어가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평시조,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시조가 나오고 있겠고, 마지막 사설시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설시조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하나, 두 개, 이 두 개의 구가 길어지고, 사설시조도 마찬가지 종장에 이 첫음보 세 글자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형식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내용들, 아까 말씀드렸던 임금의 충정 들어가고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연 친화에 해당하는 강호 한정가.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녀들의 연정가라든지 남녀 간의 사랑, 이별, 그리고 그리움을 지니고 있는 이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고려 말렵에는 나라의 흥망과 관련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조선 전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평민의식의 각성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평민의식이 대두가 되면서 말 그대로 임진왜란이라든지 또는 정유재랑 병자호란, 한 40년 동안에 굵직굵직한 나라의 어떤 혼란기를 거쳐서 평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가면서 평민들이 이런 사설시조라는 하나의 형식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그들이
작품을 통해서 풍자하고 작품을 통해서 해악하고자 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시조의 종장,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출문제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시험을 볼 부분, 그런 이제 각 직렬별로 이제 시험을 보실 때 이 시조가 사실 좀 상당히 방대하죠. 시조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학습한 시조가 나오게 되면은 그나마 좀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시조는 초장과 중장과 종장이 있다고 했었을 때 어느 부분을 보면 되느냐, 바로 종장 보면 됩니다. 종장. 이 작가의 주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작가의 중심 생각이 가장 집약되어 있는 부분, 가장 집약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종장 부분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 종장 부분을 좀 잘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종장.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바로 주요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주요 작품 첫 번째는 회고가가 되겠습니다. 회고가. 자, 이 회고라는 것은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라가 흥하고 이제 망하게 되는, 말 그대로 고려의 역사 정도 지니고 있다라는 정도,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번 밑을 보게 되면은 조선 건국 이후 고려의 유신들은 나라의 멸망을 슬퍼하며 자신이 평온하게 살던 고려 시절을 회고하는 심정을 시조로 나타냈다. 이러한 노래들을 회고가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우선 그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길제의 500년 도읍지를이라는 작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자, 우선 길제는 고려의 유신이 되겠습니다. 고려의 유신. 자, 우선 내용을 보게 되면은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500년이라는 것은 500년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은 이때 당시 당연히 고려밖에 없으니까 고려가 되겠죠. 그래서 500년 도읍지를, 즉 고려의 옛 도읍지를 한 필의 말을 타고 돌아더니, 그 다음에 오른쪽 249쪽이 되겠습니다. 산천은 의구한데, 말 그대로 산천은, 즉 산과 자연은 옛날과 같이 변함이 없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우선 중장을 보시게 되면은 자연이 나오겠습니다. 자연. 자연이 나오고 있는데 얘는 변함없는 모습이 되겠죠. 자연은 변함이 없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즉 불변이 되겠습니다. 불변. 하지만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인걸은 간디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인걸은 간디 없다. 말 그대로 고려의 인재는, 자,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자연은 말 그대로 옛날과 같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고려의 인재들은 어디 있냐 이 말이 되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 고려의 유신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연은 변함없이 그대로인데 우리 고려 인재 인간은 지금 인재가 없다라는 것으로서 자연과 인간을 대조를 통해서 인생 무상과 관련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종장을 보면은 어즈버라고 나오고 있는데 아라는 감탄사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태평연월. 자, 태평연월은 고려의 전성기가 되겠죠. 자, 이 고려의 전성기가 보면은 꿈인가 한오라라고 해서 마지막 꿈인가 한오라는 인생 무상의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밑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고려 왕조의 멸망을 슬퍼하고 있는 길제, 즉 시정화자의 우리가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 자, 이와 관련된 한자 성어는 맥수지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의 흥함, 망함, 이 나라 옛날에 융성했던 그 나라에 대한 한탄의 정서가 들어가고 있는 맥수지탄. 자, 그리고 네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대꾸와 대조법이 나오고 있는데, 대꾸법은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대없다라고 해서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호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대꾸법이 성립이 되겠고, 대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은 변함이 없는데 지금 우리 고려의 인재는 네, 없다라는 것으로서 자연은 변하지 않고 끝이 없는데 인간은 유한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5번 네, 어휘 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사음보의 외역률이라는 형식이 있는데, 이 사음보의 외역률은 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248쪽에 나오고 있는 500년 도읍지에 여기는 딱히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네, 쉽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네, 그 오른쪽에 249쪽에 중장을 보게 되면은 산천은 끊고 의구한데 끊고 인걸은 끊고, 그러면 여기까지 3번 끊었죠. 3음보가 되겠습니다. 숨을 끊어 있는 단위가. 마지막 4음보에 해당하는 네 번째는 간디 없다는 3어절로 나오고 있는데, 간디 없다를 굳이 간디 없다 네, 이런 형식으로 끊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 간디 없다라고 해서 한 호흡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4음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보는 네, 띄어쓰기 단위 절대로 아닙니다. 띄어쓰기 단위가 아니라 내가 발음을 할 때, 즉 내가 지금 말을 할 때 호흡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디 없다라는 것은 하나의 호흡으로 네,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음보가 이런 형식으로 성립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방금 했었던 두 번째 정서에 해당하는 맥수지탄 네, 요거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창석의 네, 흥망이 유수하니라는 작품이 되는데, 자,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흥망이라는 것은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유수하니, 말 그대로 운수가 정해져 있으니, 만월대라는 것은 고려 왕조의 궁궐 네, 고려 왕조의 네, 궁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월대도 고려 왕조의 궁터도 추초로다. 추초라는 것은 네, 풀이 되겠죠. 풀. 자, 그래서 고려 왕조의 궁터도 풀만이 우거졌구나. 그 다음에 중장으로 내려가시면은 500년 왕조의 업적이 목동의 피리 소리에 담겨 있으니, 마지막 종장입니다. 석양에 지나가는 객이 눈물겨워하노라 라는 형식의 내용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초장을 보시게 되면은 나라에 흥하고 망하는 것이 운수가 정해져 있으니 고려 왕조의 궁토도 추초 풀만이 우거졌구나 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추초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연히 부정적인 어휘가 되겠죠. 추초. 자, 추초라고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추초는 여러분들 네, 세모 부정으로 네, 해두시기 바랍니다. 추초. 자, 이 추초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고려 왕조를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고려의 왕조라는 것은 쇠락이 되겠습니다. 쇠락한 고려 왕조를 네, 쇠락한 고려 왕조를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장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500년 왕업이, 그러니까 고려 왕조의 업적이 목동의 피리 소리에 담겨 있다. 역시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쇠락한 고려 왕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종장을 보시게 되면은 석양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석양은 중위법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우선 석양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루해가 저물다, 네, 해가 저물다라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하고 있는 이 석양이라는 것은 네, 여기 나오고 있는 고려 왕조가 되겠죠. 고려 왕조의 멸망이 되겠습니다. 고려 왕조의 멸망. 자, 그래서 석양이라는 것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우선 그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해가 저물다라는 표면상의 의미가 있을 거고, 여기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려 왕조의 멸망이 바로 석양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하루 해가 저무는,
또는 해가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한다라고 해서 이때 객은 3인칭이지 않습니까? 3인칭. 그런데 이때 객이 화자 말고 다른 대상을 얘기하느냐? 그거는 아니고 화자 자신을, 즉 1인칭을 3인칭으로 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 밑에다가 화자라고 하나 메모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자, 그리고 우리 바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주제는 나라의 망함에 대한 슬픔이 전반적인 주제가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지배적인 이미지가 지니고 있는 것은 주초라든지 목정이라든지 또는 석양이라든지 이런 시어들이 고려 왕조의 멸망, 이와 관련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정서는 허무함이 되겠죠. 나라가 망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4번 태도로 내려가게 되면은 객이 눈물겨워한다라는 부분은 자신의 1인칭 시정화자를 3인칭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멸망한 고려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화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250조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작품과 두 번째 작품을 살펴봤는데, 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작품을 보게 되면은 이 두 작품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다 고려의 유신이 되겠죠. 자, 고려의 유신이 되겠습니다. 고려. 자, 하지만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작가가 정도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도전. 정도전은 뭐 여러분들이 한국사 공부를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도전은 조선 개국 공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1번과 2번 작품에 대해서는 고려의 믿음이 있는 신하가 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고려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세 번째 작품에 나오고 있는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조선 개국의 공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려에 대해서 딱히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새롭게 건국이 되고 있는 이 조선을 뭐 받아들이라든지 이런 시류에 부합을 해라, 이런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내용상이. 한번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선인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인교는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자하동도 역시 마찬가지 이 고려 왕조가 매우 융성했던 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인교 흘러가는 물이, 즉 선인교 아래로 흘러가는 물이 자하동에 흘러들어, 즉 자하동으로 흘러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인교와 지금 자하동 같은 경우에는 고려를 뜻합니다. 고려, 조선 아닙니다. 고려입니다. 고려. 자, 그리고 반천년 왕업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반천년은 500년이 되겠죠. 말 그대로 지금 500년 동안 화려했던 고려 왕조가 물소리 뿐이로다라고 해서 물소리는 세모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물소리는 무상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물소리. 자, 여기 나오고 있는 물소리는 무상감을 표현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무상감.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무상함이 되겠습니다. 또는 무상감, 물소리 뿐이로다라고 해서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삶의 무상 또는 무상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겠고, 아야, 그리고 고국 흥망, 말 그대로 지금 이미 망해버린 나라의 흥망을 물어봐야 무엇하겠느냐라는 종장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 작가의 주제의식이 종장이 지배하게 되고 있겠죠. 말 그대로 지금 첫 번째 행에 대해서는 지금 초장 같은 경우에는 자하동이라든지 또는 선인교라든지 크게 두 개의 시어를 사용해서 고려 왕조가 흥했던, 융성했던 시기를 이야기해 주면서 두 번째 중장에서는 500년 동안 화려했던 왕조가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삶의 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무상감이라고 해서 물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가 마지막 종장을 보면은 이미 망해버린 고국의 흥망, 이것을 물어봐야 무엇하겠느냐, 말 그대로 새로운 나라, 새롭게 건국이 되고 있는 이 조선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또는 고려 멸망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그런 작가의 주제의식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 밑부분을 보게 되면은 바로 첫 번째 전 부분부터 나타나고 있겠죠. 그래서
물어봐야 무엇하겠느냐라는 부분에서 과거와 현재를 구별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서 현실을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 현실을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밑줄을 긋도록 하시고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문제까지 한번 살펴보고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가에서 다에 대한 시정화자가 대화를 나눈다고 했었을 때 옳지 않은 부분이 되는데, 자, 우리 달을 잠깐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슬퍼만 하지 말고 힘을 내도록 하게, 자라나는 후손들과 함께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도록 노력해야지 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틀렸죠. 선지 4번을 보게 되면은 자라나는 후손들과 함께 계속해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아닙니다.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지금 시류에 부합하고 있는 과거와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로 가면은 가와 다의 공통점으로 볼 수 없는 것, 공통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3번이 되겠죠. 과거보다는 현재 상황을 중시하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우선 선지 1번에서는 기본적으로, 자, 거기 보면은 구체적인 지명이 나타나고 있다라든지 또는 청각적인 이미지를 활용을 하고 있다라든지 또는 나라의 운명에는 흥망성쇠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나타나고 있겠지만은, 자, 거기 보면은 선지 3번을 보게 되면은 과거보다는 현재 상황을 중시하고 있다. 이것은 다에만 해당하고 있습니다. 다에만. 구체적인 지명이라는 것은 가에서는 만월 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다에서는 선인교 자동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시정화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곳,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과거 역사와 관련된 인생 무상을 고르고 있는 것으로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시조와 관련된 간단한 형식과 그 다음에 내용상의 특징들, 그리고 앞부분은 회고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 다음 강의에서는 251쪽의 연군, 충절, 우구,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청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